이번 시간은 재난 관리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의 예방. 첫 번째, 재난의 개념이에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 등 자연 현상이 변화되거나 혹은 by the man, 인위적 인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엄청난 그 우울증을 불러일으켰죠.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2024년 무항공항 사고, 이러한 많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재난 부상자들의 신체적 외상,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면은 굉장한 PTSD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라든가 예방 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형태보다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대형 참사가 많은 특성을 보고 있죠. 자, 재난의 특성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이 아니에요. 장시간에 걸쳐서 누적되어 온 위험 요인들이 특정한 시점에 표출이 되고, 또 굉장히 부정형으로 불확실하고 상호작용을 동반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재난의 원인들은 단순하지가 않죠? 복잡해요. 재난을 크게 분류하면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 또 해외재난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자, 자연재난 예측할 수 없죠.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은 인간에게 공포와 정신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굉장히 피해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특히 항공사고 한번 나면은 몇백 명이 죽잖아요. 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 체계의 마비, 또 감염병, 가축 감염병의 확산, 코로나19도 사회재난이에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통합한 재난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로 사회재난이죠. 자, 해외 재난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이제 기본법이 2004년에 제정이 됐고, 또 2013년에 개정이 됐어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체계로 정비를 했죠. 그러다가 2014년 세월호 사고로 295명이 사망했죠. 그래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이에 2014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었어요.
자, 2017년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됐고 국민안전처는 폐지됐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외청으로 독립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뭐 바뀌기만 하면 뭐예요? 그쵸? 자, 국민의 이제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또 그 다음에 11월 15일에서 다음 연도 3월 15일이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있고 이건 2024년도 조직도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난관리 단계별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예방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대비 단계에서 대응 단계에서 복구 단계에서 각각의 간호사의 역할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방 단계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서 위험과 관련된 잠재적 부작용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개념과 의도로 표현을 하는데 인적 재난은 예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방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재난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지역사회 내의 위험 지도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하고 또 지역 주민에게 위험 요인의 노출에 대해서 알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도록 교육을 하죠.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안전한 예방책을 제공하고 응급물품의 저장과 실제 응급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상자 관리 및 응급처리 순서 등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보면 먼저 개인과 지역사회의 위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와 협조해서 질병의 위험 요소와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조하고 또한 현재 존재하는 질병과 의료기관을 파악을 하면서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장애인, 여성과 아동, 노인은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에요. 그러면 재난 이후에 돌봄을 제공할 대피소를 확인하고 재난의 파급 효과나 잠재적 충격을 줄이게 될 공공정책을 수립하도록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비 단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험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훈련들과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포함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목표를 보면 어떠한 위급 상황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준비를 이루는 것이죠. 여기에 활동을 보면 재난 대비, 재난 정보, 상황 관리 체계 확립, 자원 동원 계획 및 재난 대응 훈련 계획 수립, 시행,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유관 기관과의 긴급 지원 체계 구축, 협력적인 응급 의료 대응 체계 유지, 재난 대비 대국민 홍보 및 폭로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집단 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 준비된 지역사회 간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성하고 또 모집 활동을 계획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대응이에요. 실제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활동하는 단계죠. 그래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인명구조예요. 응급환자 분류표를 사용해서 표시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니드,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재난의 장기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대응 단계는 인명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부분과 돌봄을 제공을 하죠. 여기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보면 주민에게 신체적, 심리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응급한 상황에서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풍부한 지식과 숙련된 기술, 창의성을 갖춘 간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상, 환자 분류, 응급처치, 급성기 간호, 감염 관리, 보건의료 수요의 산정, 보건 감독, 의료 구호 대책 마련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재난 후에는 남은 사람은 재난의 충격으로 인해서 PTSD가 굉장히 심해요. 우울하고 또 불안하죠. 다른 재난이 또 일어날까봐. 따라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관찰과 지속적인 생존자들의 점검이 필요하며 필요시 의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복구 단계예요. 복구는 피해 지역에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장기적인 단계죠. 그래서 궁극적 목적을 보면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서 재난의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각종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위생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역 주민 교육하고 기록해서 보관하고 재난으로 인해서 급 만성질환이 악화되거나 심한 좌절감과 무기력, 우울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시에는 의뢰를 수행하는 사례 관리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복구하고 지원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데 지도력을 발휘해서 재난의 결과로 발생한 건강 요구를 확인하고 옹호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재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취약 집단에 대한 재난 관리. 자, 특정 취약 집단의 경우에 대한 재난의 영향에 대해서도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임산부,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 노인, 감각장애가 있는 대상자 및 정신질환자 등을 비롯한 취약 인구 집단의 요구를 고려해서 그들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단계를 계획하는 데 협력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임산부 및 영유아 같은 경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체적인 건강장애,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의료기관 방문이나 약물 등의 접근성이 저하가 되어 프리네탈 산전 서비스 제대로 받지 못하죠. 그리고 태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산부와 영아 같은 경우에는 생화학적 병원체 등의 재난 관련 독소에 신체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심리적 회복력, 레질리언스가 있어서 재난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장기간 동안 고통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아동이 이런 레질리언스 회복력은 있지만 상당한 수의 아동이 고통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동과 청소년의 재난에 대한 반응은 재난의 특성, 노출된 재난 경험의 특성, 개인의 성격, 가족 요인, 사회적인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 문제나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재난 후 더 큰 지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노인도 마찬가지죠.
재난 발생 이전부터 건강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유병률이나 치명률이 높아요. 재난 발생 이후에. 재난으로 인해서 투약을 중단하거나 의료 장비가 손실되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변경되거나 지속되던 건강관리가 중단되거나 장소 이동으로 인해서 자가관리가 부족하게 되죠. 건강관리 체계가 와해되고 기저질환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보다 수명이 더 길고 미망인이 되면서 사회적 지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감각 장애가 있는 대상자, 시각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 안전지역으로 안내해 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청력을 손실한 대상자 같은 경우 보청기나 기타 보조 장비를 위한 어떤 여분의 배터리를 비축하거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해요. 테러, 사별, 거주지 변화와 같은 영향을 또 완충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정신과 질환을 앓았던 우울장애와 같은 이전의 정신과 질환이 재난 이후에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적 원칙 및 쟁점을 보면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간호활동 역시 법적 윤리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재난 상황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의무를 알고 대상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법적 책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료 서비스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 심각하죠. 평상시에 의료 서비스 표준 지침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는 주어진 한정된 자원으로 환자에게 합리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을 합니다. 윤리적 틀은 재난 관련 공공정책과 법률을 위반하는 기반이 되고 재난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중보건 관련 법률과 정책을 위반할 때 법률과 정책 위반자들은 현재와 과거에 경험했던 자원의 불평등과 의료 서비스 성과 분배에서의 불평등을 염두에 두어서 사려 깊은 미래지향적 정책 설계를 통해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정성, 돌봄의 의무, 세 번째가 자원 분배의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정성은 뭘까요? 정책 위반자와 법률 제정자가 계층이나 인종, 이웃 혹은 개인적인 인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재난에 취약한 집단 쪽으로 자원과 노력을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돌봄의 의무. 윤리적 틀이 공중보건 재난정책 위반과 법률 제정의 기반이 된다면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서 치료적 선택에 제한이 생길지라도 의료 서비스 전문가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환자도 의료인이 자신의 치료를 포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원 분배의 의무예요. 의료 서비스 기관과 공중보건 관리자는 최대한 많은 수의 생명을 구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반영해서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 분배와 개인 환자에 대한 자원 분배 사이에 딜레마를 경험하지만 이러한 재난 상황 하에서는
평상시보다 더한 수준의 어떤 딜레마와 갈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적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투명성, 그 다음에 일관성, 비례성, 책임성이 있어요. 자, 살펴보면 투명성, 대중의 참여 과정이 지역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그 지역사회의 가치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입증해서 윤리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바로 투명성이에요. 지역사회는 아동과 부모,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 나타나는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집단들마다 다양한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입안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투명성, 다양한 집단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투명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일관성 혹은 계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동일한 재난 지역이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병원에서 환자들이 상당히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면 부족한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것이죠. 일관성 있는 정책은 취약 집단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노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례성이에요. 사회적 거리, 학교 폐쇄, 검역과 같은 부담이 개인과 의료 서비스 전문가들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과된 정책은 감염원의 전파 방지와 같은 중요한 공공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고 재난의 범위와 심각성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시간과 정책의 규모가 적절히 제한되어야 돼요. 이게 비례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성이에요. 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돌봄의 의무와 자원분배 의무의 일부분이기도 하는데 개별 의료 서비스 전문가는 효과적인 재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개념과 지식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정부기관의 책임이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난 대응을 보면 재난 대응 시 비밀 보장이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자신의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사는 건강진단이나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여기에 이제 지역사회 간호사가 들어가죠.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재난 시 검역, 격리 지시, 명령 규제 등을 활용을 하는데 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감염성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강인을 질병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격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격리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을 질병이 전염성을 가지는 기간 동안 격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역과 격리의 개념을 구분하시고요. 이 격리에는 상태 기준 격리와 행동 기준 격리가 있어요. 상태 기준은 질병에 걸린 사람의 질병 상태만으로 판단해서 격리시키는 것을 뜻하고 행동 기준은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 행동을 하는 감염자를 격리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구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본인과 타인에게 위험이 되는 사람들을 강제로
격리시키는 정신건강 체계의 절차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 같은 경우에서 시민구류라고 하는 것은 더 광범위하게 관리와 치료의 목적으로 병원 혹은 특수시설에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재난 현장의 중증도 분류라고 해서 트리아지라고 하죠. 부상자의 분류, 피난, 의학적 치료의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이 중증도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이용이 가능한 재원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하는 과정이에요. 일상적인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환경, 즉 대량 환자의 발생과 같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중요한 선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와 여기에서 이제 도구를 사용할 때 1차와 2차 중증도 분류 도구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는 재난 현장에 있는 환자를 확실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하고 구출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증도 분류 체계.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긴급, 적색이에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손목에다가 이제 그 빨간색 그 띠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응급은 딜레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황색인데 노란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치료가 지연되어도 안전한 환자예요. 우리나라 말이 어렵습니다. 긴급, immediate, 적색.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은 미니멀이라고 해서 비응급이라고 해요.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 있으나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생존이 예상되는 환자. 그 다음에 사망이 예상되거나 expectant, 그 다음에 dead, 사망. 이거는 흑색, 검정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존에 있으나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는 생존시키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환자. 그 다음에 자발호흡의 증거가 전혀 없는 사망자는 분류를 해서 이런 재난에서의 의료 대응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제껴놓죠. 그래서 긴급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거나 사지절단의 위험이 있는 손상, ABC의 지속적인 이상이 있는 상태, 부상이 심각하지만 최소한의 시간이나 자원으로 치료될 수 있으며 치료 후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참 보면은 이걸 분류할 때 정말 그 어떤 너무했다. 인간적으로 너무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흉부손상, 샥, 심한 출혈, 급성 호흡곤란이 긴급 대상자죠. 그 다음에 응급 대상자를 보면 부상이 심하지만 발병할 위험성 없이 치료가 지연되어도 괜찮은 환자, 의식 수준의 저하, 진행성 출혈이 응급입니다. 비응급, 이송이 필요 없고 현장에서 처치 후 귀가할 수 있는 상태, 워킹 온디드라고 해서 부상이 크지 않아서 치료를 기다릴 수 있는 환자. 자, 경미한 골절, 경미한 찰과상, 대부분 보행이 가능한 환자들이고 부상이 더 심각한 환자의 부상을 치료한 후 치료해도 되는 거죠. 사망 예상은 사망자나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를 흑색 혹은 검정색으로 분류를 하죠. 자, 재난응급의료. 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량 환자 중에서 심한 손상을 받은 환자를 찾아내서 평소에 행해지는 의료를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난수습에서 1차적인 목표는 인명구조예요. 2차적인 목표는 재난의 확산 방지이죠. 재난의료가 현장 처치와 병원 처치로 나누고
현장에서의 환자 분류를 보면 환자의 호흡, 퍼퓨전, 관료가 뭐예요? 혈액의 흐름이죠. 자, 의식 상태, 멘탈 스테이트에 따라서 스타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초기 응급처치는 기도 확보, 산소 공급, 부목 고정, 또 지혈, 수액 처치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재난 간호인데, 재난 체험자들의 신체, 정신, 심리, 사회적 문제들은 재난 직후 엄청난 규모의 사상자를 만들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안겨주죠. 재난 현장은 예상치 못한 긴박한 상황에서 실시간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problem solving,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간호를 요구하는 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현장 상황 속에서 위험 요인을 판단하고 적시에 적절한 간호를 즉각적으로 수행을 해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재난간호의 궁극적인 목적, 재난 경험자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족과 이웃의 적절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일상적인 사회생활로 원활하게 복귀하는 것입니다. 재난 발생 시 초래되는 손상과 장애, 건강 문제의 특성을 보면 재난의 유형마다 다양하죠. 근데 1차적으로 발생되는 신체적 문제를 보면 압좌 손상, 내외출혈, 골절, 질식, 유독가스 중독, 화상, 감염성 질환이에요. 특히 소아와 노인이 피해가 이제 심하죠. 재난의 심리사회적 영향을 보면 재난을 경험한 생존자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반응, 정서적으로 행동, 과도한 행동, 가족과의 잦은 충돌, 과민하면서 사회적 고립. 자, 인지 보면 혼돈, 혼미, 꿈이나 악몽, 재에 집착하게 되고 집중과 기억이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신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번아웃 되면서 피로감을 느끼죠. 위장관 장애, 목이나 가슴 혹은 위가 조이는 느낌, 이제 공황장애도 생길 수가 있죠. 만성질환이 악화되면서 신체적으로 이제 불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영향이 생존자나 사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주로 간과하는 희생자로 재난 대응에 기여하는 모든 요원들 있죠. 응급구호 요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적십자 요원, 대피소 노동자, 환경정리 위생요인, 요원, 환경정리 하시는 분들, 장례관리자, 위기상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태원 사고 때 그때 참여했던 어떤 간호사가 그 당시에 100명의 사람들이 CPR을 했대요.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직까지 그 상황을 잊지를 못한다고 하죠. 즉 재난 구호 요원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 인지적, 행동적. 보면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알코올, 담배, 약물 사용이 증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통, 손이나 입술 떨림,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월경 주기가 변화가 되면서 알레르기와 관절염이 발생되고 탈모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PTSD라고 해서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하죠. 이걸 사정하고 진단할 때 전쟁이나 자연재해, 테러, 인질 등의 공포스러운 경험을 겪은 후에는 그 두려웠던 경험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장애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첫째,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 죽음 또는 죽음의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해나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어야 하며, 둘째, 극심한 불안, 무력감 혹은 공포의 반응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주요 증상을 보면 과민 반응, 사건의 재경험, 감정 회피 또는 마비 현상.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작은 소리, 사소한 물체 움직임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심장 박동이 이제 상승이 되죠.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이루어지고 콜티졸이 엄청 상승하죠. 반복되는 불안감에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반응, 또 정서적 반응, 또 인지적 반응으로 해리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DSM-5에 따른 진단 기준에서는 극심화 외상성 사건 이후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할 때 주요 증상 항목들에 한해서 증상의 지속 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인터벤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된 환자의 30%가 완전히 치료된대요. 40% 가벼운 증상이 남게 되고 20%는 중간 정도의 증상이 남아있고 나머지 10%가 심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고 그렇게 보고서, 논문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환자 또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약물요법이에요. 약물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로토닌 제제, 그 다음에 TCA라든가 마오이, 또 항아드레날린 제제라든가 벤조, 디아제핀 등이 있죠. 그러면 약물요법 증상으로 완화되면 일단은 정신요법에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신요법 같은 경우에는 외상 경험과 사건에 대해서 환자의 반응을 재조사함으로써 자기 패배적 경향을 깨트리는 거죠.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또 집단치료, 스트레스 예방 훈련이 있습니다. 이재민이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 수용시설 관리가 첫 번째 중요합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안전해야 되죠. 급수, 급식, 환경 온도로부터의 보호, 통신, 건강관리, 물자 유입 등이 가능한 장소여야 합니다. 이런 수용시설은 공동취사, 공동위생시설 사용 등으로 감염성,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성질환이 악화되면서 성인병도 발병할 수가 있고 아동의 면역력 저하 등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수용시설 내에 손 씻기와 개인위생을 위한 시설과 화장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재해에 의한 대피소 생활은 연령과 성별 구분이 없는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 성별 차이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여성, 이재민에게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특히 menstruation을 하거나 이제 수유 등과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한 공간 배려나 세탁 및 건조 등을 위한 장소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임시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가능한 한 1층에 배치해야 되죠.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재민의 건강관리인데 좁은 공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인구 집단이 밀집되어서 존재하잖아요.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 설사, 결핵, A형 간염, 또 불명열,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새롭게 당뇨 증상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당뇨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성 질환 위험 요인을 빨리 파악을 해서 보건당국에 보고를 하고 또 단체급식으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재민의 주요 만성질환이 당뇨와 고혈압이에요. 이러한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경향을 파악하고 상태를 추적을 해야 되죠. 격리 조치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심각한 부상 또는 수술 후 집중 처치가 필요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의료용 대피소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를 위해서 정맥 주입, 복잡한 멸균 드레싱 교환, 영양요법, 집중치료 또는 생명 유지를 위한 장비 등이 구비되어야 하고 임산부나 신생아의 상태도 역시 파악을 해야겠죠. 자, 재난 발생 시 의사소통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월호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국가 재난관리 의사소통 체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 시 효과적인 의사소통. 보면은 여러 가지 주민회의, 직접 우편, 광고 전달, 신문기사 광고 다 있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SNS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재난 피해를 입은 인구 집단과 대응기관은 재난 동안 이런 어떤 위기 의사소통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재난과 관련된 정보의 변화는 재난 복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시 의사소통을 위한 5단계. 첫 번째가 위기 발생 시 주민과 빠르고 일관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기관리자는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첫 번째 출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위기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공감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 위기관리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표출해야겠죠. 정직과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국제재난구호 활동이에요. 자,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구호 인력을 해외에 파견을 하죠. 유엔과 유엔과 국제적 재난구호 기관 및 단체가 클러스터 접근법을 적용을 해서 모든 재난 상황의 인도적 구호 활동을 표준화하고 협력 과정을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거. 자, 국제 재난의 특성을 보면 국내 재난도 문제지만 국제적인 재난 현장은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하죠. 예를 들면 9.11 테러, 그렇죠? 미국에서 발생한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는 물적, 인적 및 사회적인 각종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대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적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국제재난 발생 시 각국 정부 및 기관이 협력하게 되는 이념적 기반이 어떤 인도주의라는 거죠. 해외에 이제 구호 활동을 하는데 해외 구호 활동에서 국제재난 구호 클러스터 접근법에서 FAO 식량, FAO 그 다음에 UNDP는 UN Development Program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조기 복구를 하고 유니세프나 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하죠. 그 다음에 WFP World Food Program 비상 통신을 하고 WFP에서는 이제 식량도 합니다. 비상 통신과 식량을 제공을 하죠.
WHO 같은 경우에는 보건에 이제 힘쓰죠. 해외 긴급 구호대를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도 해외 긴급 구조대를 편성을 합니다. 자, 국제재난 구호 단체 활동 WHO 여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 및 응급 상황 아래 의료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인도주의 운동의 주요 멤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 HAC 프로그램이 있고 헬스 클러스터가 있어요. 기관 간에 이제 상임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해서 OCHA인데 이거는 UN 기구로서 전 세계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UNDAC, UN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UN 재난평가 조정팀이 있어요.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재난 평가를 하죠. 현장 구호 활동 조정센터, 이거는 재난 현장에 설치하는 기구예요. 그 다음에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는 국제연합 아동기금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때 설립된 기구죠. 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를 위해서 설립된 이후에 아동과 모성의 보호 및 발전,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차별 없는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보기관으로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간호사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죠.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있고 NGO, 비정부 기관으로는 국제적십자 기구가 있고 ICR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국제적십자연맹. 그 다음에 국영없는 의사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국제재난구호 활동 간호사의 역할, 재난 간호사의 컴피턴시를 보면 간호사가 협력자로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명령체계 및 통신체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재난 발생 시에 간호사는 가장 아픈 환자에게 먼저 간호를 제공하고 어세스먼트와 트리트먼트, 사정과 치료를 실시해야 하고 재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간호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가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 능력. 자, 윤리적이고 타당한 틀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되죠. 임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 기술을 사용해서 환자를 분류하고 간호를 제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대상자를 사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대상자 및 자신, 대응팀 요원의 안전 문제를 어세스하고 건강 문제를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기술 능력, 안전한 약물 주입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프로토콜을 근거로 각종 응급처치와 침습적인 중재, 주사치료 같은 거죠. 또 수행 및 영양요법을 위한 간호기술, 또 환자 이송도 올바르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의료정보 및 의사소통 능력도 좋아야 돼요. 컴퓨터 원활히 사용해야 되고 또 지역 응급 지휘 체계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및 역할을 명확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질병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윤리적 태도도 있어야겠죠. 국제재난 구호활동 간호사의 역할, 구조대 중심의 긴급 구호대 내에서 의료팀의 역할, 의료진 중심의 긴급 구호대 내에서 의료팀의 역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